네, 그러면 6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을 모시고 전략적인 방향과 그리고 장기적인 변형, 앞으로 국가통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 시대를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스티븐 맥필리 국장님께서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좌장님 또 패널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세션 국가통계의 미래인데요. 솔직히 이번 세션을 제가 정말 기대해 왔습니다. 고대해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한 대로 취합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통계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보겠습니다. 각 패널분들께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5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사실 좀 준비해온 말이 있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찬님, 정보경제정책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OECD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디지털 변환, 데이터 보호와 같은 그런 업무를 관장해 오셨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죠. 네, 되네요. 먼저 감사합니다. 스티브님과 또 통계 데이터국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OECD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 그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NSO들이 가장 떠오르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공식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든 NSO들, 특히나 이 한국통계청을 비롯하여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요,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또 정부들이 국가 통계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재자로서 일을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요, Trusted Data Information Bank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컨셉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적 정의들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접근과 그리고 공유, 데이터 소유자, 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나눴고요. 그리고 데이터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브로커들의 역할, 어떻게 독립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주체로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플로우라는 아웃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의를 내리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NSO가 TDI,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재자입니다. TDI로 인지될 수 있는가, 인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론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공유할 키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 연구는 UNEC 리포트 중에서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NSO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는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이 업무는 굉장히 잘 됐지만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주 다행스럽게 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책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일로화되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위험을 또 감지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좀 질문들 보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연구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출간이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제와 관련된 키 메시지 첫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NSO들이 전통적인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에서 이제 TDI 역할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데 기존 통계 시스템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들, 다른 정부 기관들과도 이제 그 협업, 데이터 공유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NSO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야와 상업 분야와의 데이터 공유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되어서 기뻤던 것은요. 코스타시 특히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런 임무에 본연의 통계청의 임무를 좀 더 확장해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NSO가 어떻게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제 통계 커뮤니티에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프랑스 예시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이 예시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AI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인시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데이터 액세스 센터의 데이터 접근 센터의 보안성을 완전히 법적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법제 규제가 사실은 이렇게 서비스를 엔시드 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 조금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밀성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활동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통계위원회가 이 기밀성위원회가 같이 어떻게 프랑스 데이터 보호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그 규제를 조율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책 난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스티브님과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NSO의 자산 중에 하나를 신뢰로 삼고 더 큰 의제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이런 재정적인 자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추가적인 재원과 그리고 펀딩을 확보를 했을 때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은 스튜어드십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Thanks, Christian. And again, that 네, 감사드립니다. 이 리포트는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궁금하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김보경 정책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서비스 정책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계청에서 통계 데이터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및 여러 나라 통계청이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귀중한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공식 통계의 미래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통계청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통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국민의 통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23년에 인공지능 기반 통계 챗봇을 구축하였고 올해 6월부터 제한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계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국가통계청이 챗봇 운영을 하는 것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이제 주로 결론이 잘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제안을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23년 당시 고민할 당시에는 아직 그 결론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저희가 실시한 통계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통계를 활용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통계 용어의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검색의 복잡성이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을 때 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라는 통계 용어를 알아야 하고 또 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보다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챗봇 서비스는 통계 보고서, 설명자료, 보도자료 등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버 X 모델과 RAG라고 불리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을 활용해서 환각 형사능을 줄이며 공식 통계 범주 내에서만 답변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관리의 한계입니다. 이 통계 챗봇 학습에 사용된 자료 대부분이 PDF 포맷이거나 다른 특수한 문서 포맷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학습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고 또 일부 정보는 손실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통계 챗봇의 응답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인공지능이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통계 DB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인터넷 게시물이나 공개 자료를 참조해 답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최신의 통계 수치 대신 과거의 수치를 제시한다거나 아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이 통계의 구조적 의미와 형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통계청은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인공지능이 통계 데이터의 구조나 분류 체계, 항목과 변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정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도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통계청이 독자적인 통계 챗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빅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통계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오전 세션에서 발표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민간 부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기반이 되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인공지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이 각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중복과 비효율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 컴퓨팅 자원, 학습 데이터는 공통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부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비밀 정보나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을 구축 중이며 내년부터는 정부 전용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통계청도 이 공통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통계 생산과 활용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인공지능은 국가 통계 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친화적인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범정부 공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so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오스만님 같은 경우에는 UNECE에서
그래서 미래 NSO의 역할과 프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많은 의견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다 들어보셨으니까요. NSO의 미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회 응집력, 그리고 또 면대면 활동의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 보이는 양극화 심화, 민간 기업들의 데이터 비즈니스 참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그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AI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NSO들이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SO가 하고 있는 과제는 특별히 또 좀 속속하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점점 설대적인 사회,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NSO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영국 ONS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기존의 경제 총조사로 충분했었는데요. 지금은 데이터 가치의 측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저희가 또 측정을 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상황이 복합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NSO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 통계 제공 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이 사이클이 훨씬 더 빠르고 농축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난제를 던지게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특히나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문화를 봐야 합니다. 즉 IT 인프라의 변화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NSO가 훨씬 더 많이 긴밀하게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만 이런 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업같이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통계들이 더 다양한 자료원에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일단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효율성과 자동화를 더 많이 달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자료 배포, 데이터 배포의 유형도 바뀌게 되겠죠. PDF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비인간 주체에 대해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기술 적용, 이런 것들이 다 난제가 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성과 스킬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클라이밋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품 관리, 딜리버리, 이런 것들에서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 개방성, 정밀성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을 훨씬 더 이제 개선을 하고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통계 스탠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온프렘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프라 개발을 하고 또 코딩을 만들고 그리고 또 워크스테이션도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극화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퍼라인은 이제 단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극화된 멀티플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신기술로만 가용해 줄 것입니다. 구글 맵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를 다른 국가들처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요.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툴인데요. 구글이 이거 그만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큰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새 버전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전환 개선을 하면서 지금의 형태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전에는 저 코드를 로우 코드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NSO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런 존재는 필요하지 않겠죠. 이렇게 저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achel, you 네, 비번 국장님. 아마 가장 UN 중에서도 가장 그런 큰 지역, 그러면서도 좀 동질적이지 않고 크기가 크지만 여러 언어도 다르고 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태 지역에서 또 생각하는 게 나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크면서도 가장 다양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흥미롭고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면서도 시급하죠. 저희가 공식 통계의 현대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이와 같은 생태계에서 현대화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 구글 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죠.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 맵, 저도 구글 트랜슬레이터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지난 3년 동안, 즉 이것이 단순히 태국어를 번역하는 그런 정도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졌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AI가 더 나아가 우리가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AI가 중요한 것은 AI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품질이 결국 AI의 품질을 결정한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AI 도구가 공공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고품질의 통계에 기반을 해야만 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도 사실 모든 그런 통계청들이 나름의 문제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공식력 있는 국가 통계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GDP 수치를 검색할 때 혹은 기술의 전문가건 기자건 학생이건 그 누가 됐건 간에 우리가 결국엔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태국 GDP 수치를 검색하면 어느 정보 출처냐에 따라서 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이 좀 걸려야지 정확히 뭔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 통계는 출처가 어디가 됐던 간에 이와 같은 특히나 다양한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공식력이 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고 접속이 쉽고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인간의 개입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검색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AI 도구들만을 위한 통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 통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바로 연관성, 또 불평부당, 또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 시의성, 또 기밀성,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그런 원칙들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원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청 차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워낙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자체적인 정보를 생산해내야 되고 센서스나 서베이어, 더 나아가 정말로 다양한 자료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통계청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데이터의 스튜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가통계청이 당면한 하나의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큐레이션하고 관리하고 여러 데이터 자료원을 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엄격한 품질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공식 통계 원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혹은 지역적인 여러 컨셉, 뭐 분류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 아마 우리가 보다 더 주력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즉 통계청 차원에서는 지역기구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통계청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막대한 자원이 들기 때문이죠. 민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그리고 시민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요. 많은 데이터와 또 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주는 것에서 그쳐선 안 됩니다. 이들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정보가 모든 이에게 가용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스킬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기술을 얘기하지만 소프트 스킬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또한 협업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는 기술입니다. 통계청뿐만 아니라 이런 통계 전문가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복잡성을 명확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의미 있게 다가가고 뭔가 실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정책 입안가들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우리가 정책 입안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됐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됐든 교육이 되는 것이었던 우리는 데이터가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데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rem, 예, 프렘님. we often wonder 저희가 통계인들로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웃사이더로서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실 통계인도 아니고 NSO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 3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일을 하고 관여를 하면서 3가지 정도로 느꼈던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AI는 지속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워크플로우가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의 업무는 지난 6개월을 보게 되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코딩의 예를 들어볼까요? 코딩을 AI랑 페어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딩 프로세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AI를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Non-Deterministic Mode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컨셉은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될까요? 파이프라인은 모듈러화해야 될까요? AI를 적용을 할 때 당연히 더 작은 퍼즐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는 스트림라인을 원할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 리더블 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저희가 크로스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표준들이 나오게 되면 PDF 그리고 라지 데이터 싱크를 맞추게 될 텐데요. 그러면 데이터 풀은 뭐를 사용하게 될까요?
AI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존속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와 지금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은 뭘 잘하는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3차원적인 사고를 잘하죠. 물론 2차원적인 사고도 잘합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사고를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들을 타블러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4차원적 사고도 해야 될 거예요. 5차, 6차원, 7차원적 그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 변화도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NSO들이 조사를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NSO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1차원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집약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게이트 자단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케냐에서 그 조사를 할 때 GMO 식물의 씨드를 얻을 때, 씨앗을 얻을 때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였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질문에 대한 넘버링을 하고 그 넘버링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들을 전부 취합을 했는데 그것을 LLM을 사용해서 했었습니다. 이 연구의 흥미로운 부분은요. 사실 이 조사원들이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질문을 다 일일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질문을 했냐면 수율 아니면 비료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추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GMO로 만들어져 있는 식물을 먹었던 그 식량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런 질문까지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LLM 모델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 1세기 더 발전된 그런 형태의 조사가 될 거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케일 문제입니다. 데이터 수집의 스케일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레이첼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일단 데이터 테이블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카드로 된 성을 쌓았을 때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 무너지겠죠. 그런데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아직도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NSO는 이제 뭔가 사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시민의 사회의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체들 중에서는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있죠. 각각의 주체들이 당연히 민주주의 기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누어서 NSO가 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량 수립의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다면 총합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아웃풋으로서의 데이터는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첼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되고 NSO가 무슨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AI는 존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필요로 할지 워크플로우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AI는 무엇을 잘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잘하는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페어링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른 모든 사회의 요소들, 주체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취합해서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짧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렘님. Hearing what you've heard, 지금 이틀 동안 회의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통계 커뮤니티로서 기술 커뮤니티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요? 이 토론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많은 기술 커뮤니티에 계시는 주체들도 분명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거고 데이터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커뮤니티의 주체들이 인베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물러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다른 분들과 나 혼자 민간에서 낀 게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포지션에 있으면서 적합한 타이밍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극보를 보자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낙관주의에 대한 그런 추론의 근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 산업은요, 그 자체로 항상 정부와는 별도의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정부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였죠. 그런데 지난 2, 3년을 보게 되면은요, AI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요, 일단 정책과의 페어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그 결과물들이 정책과 발맞추어야 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좀 결국은 그 미래 도심 구성에 대해서 구성 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원래 도심공학자예요. 그래서 이 도심공학자가 인간 API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그리고 부동산 개발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같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일을 하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로 같이 협업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문화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적합한 에이전트를 파악을 하고 기술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만들 수 있고 우리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술 산업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시기 초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낙관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We do. 네, 레이첼 비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정말로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메시지,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그런 국가통계청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어요? 일단 시작을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국가통계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에이샤 퍼시픽 스테이트 카페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거기에 정말로 대단한 연자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연계한다는 면에서요. 한 가지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시작하는 게 아무리 작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태 지학은 이제까지 가장 큰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또 자동화한다는 면에서 그런데요. 특히 국가통계청이 그렇죠. 일단은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구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함께 할 때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때도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죠. 보다 폭넓게요. 하나의 메시지를 드린다면 일단 작게 시작하자, 그리고 계속하자입니다. You, Osama. 네, 오사마님,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찰을 공유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은 아주 작게 계속 쌓이는 도전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지속적인 작은 것들의 변화를 캐치하고 그걸 어떻게 규범화하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한 번만 체크해 주십시오. 근데 정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도 역시 전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주요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5개년 펀딩을 준비하고 있고 가장 데이 1부터 완벽하게 디자인이 된 것들을 원하고 또 기술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오피스에서는 그런 식의 방식의 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존 팔카라는 님께서 쓰신 페이퍼인데요. 거분 정부 디지털 서비스 국장님이십니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 처음에 그 영국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관여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년 전에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니어 정보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지 말고 데이터 세트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정부, UK 정부 안에서 무엇을 가장 작게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를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AI의 가장 작은 모듈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저희 최초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서 완전한 모듈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파이프라인 작업을 그 다음 작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온전히 다 바꾸다 보면은 완전하게 그 규칙 기반으로 룰 베이스로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언가를 작게 시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거고 그 위에 또 하나를 더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화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 진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진화라는 것은 수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10년 후에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그런 교훈을 한국통계청에서는 오늘의 그런 양일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통계청은 꽤 그런 선진 통계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해당 지역에서는 야태 지역에서도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협업이나 그런 면에서요. 특히 레이첼 비븐 국장님과도 협업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고. 오케이.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저희가 AI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통계청은 한 가지 이런 교훈을 저희와 공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의 핵심 메시지. 예를 들어 한국통계청은 앞으로 이런 걸 좀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여튼 어제 오늘 진짜 그 여러 가지 그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하고 선진국들의 경험을 듣는 아주 그 뜻깊은 시간이 돼서 되게 저도 많은 경험과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가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제 오전 세션에 그 멕시코 통계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통계 데이터 서비스라는 업무하고 이제 AI 업무를 맡은 지가 올해 초에서 사실 기간이 짧지만 그 동안에 또 이제 그 AI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보면 사실 우리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특히 표준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그 공통된 언어로 서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통계청 업무를 우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AI의 여러 가지 AI를 도구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통계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이는 업무에 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이 한국통계청이 지금 OECD하고 이런 국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데서 AI 분야에서도 이제 사실 리더십을 갖고 또 이게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오전에도 발표
발표한 것처럼 이제 뭐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또 온톨로지 관련된 또 표준도 저희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한국통계청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통계청과 또 여러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발전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hristian, to some extent, you're an outsider as well. 네, 크리스티안님, 뭐 어떻게 보면 통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민간 분야 또는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 커뮤니티로서 저희가 온전하게 뭔가 필요한 역량을 다 개발한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프라이버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NSO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제 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왜 프라이버시 개선 기술이 핵심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물론 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NSO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들은 이 바깥에도 많거든요. 기술 기업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LLM에 대한 그런 모노폴리,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식을 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인지를 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기본적인 원칙, 즉 데이터의 기밀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기밀성과 관련해서는 NSO가 상대 우위를 가지고 있죠. 기술 기업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NSO를 TDI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위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럽위원회에서 이 TDI를 해라라고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데, 기술 기업들도 이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분명히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니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신뢰가 전제가 되어져. 이 신뢰가 가장 NSO가 가지고 있는 상대 우위 중에 하나라고 인지를 하신다면, 프라이버시 개선 기술이야말로 핵심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간주하셔야 되고 기술 개발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견조하게 데이터가 공유가 되었을 때 그 데이터의 기밀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TDI로서 보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프라이버시 개선 기술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저기서 좀 제스처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시고, 저는 알고도 하긴 했는데, 저는 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넘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제 데이터를 민간에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망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ONS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희 NSO들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아주 잘,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데이터로 인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니즈가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데이터 보안성에 대한 그런 컨플릭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분야에서, 네, 맞습니다. 리전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으로서 누구에게 됐든 중재자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중립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민간의 이용자들도 어떤 NSO들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가이딩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트러스트, 즉 신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개선할 수 있는 중립성이라는 키워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그럼 이제 청중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뭐 코멘트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패널분들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는 거죠. 지금으로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프렘님, 저희가 이제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요. 평판이라든지 혹은 어떤 진실에 대한 독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t me actually start.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지역성, 리저널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보다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반대죠. 이것은 역사적인 요소 그리고 다양한 요소가 총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로컬리티, 현지성이라는 게 또 있죠. 구글은 원래 독일 기업이었는데 사실 미국 기업이 있지 않고 독일 기업이었다면 신뢰도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별도의 질문을 던져볼까요? 프라이버시 개선 기술이라는 게 NSO나 혹은 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NSO가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데이터가 중립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그 자체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가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것은 정부에게, 민간 기업에게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적인 그 정보에 대한 이해, 이런 것 관련해서 신뢰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그 중립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두들 신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각기 다른 민간 기업의 그 니즈에 따른 솔루션을 개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4번 정도 실패를 하면서 솔루션을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냐면요. 뭐 이중 보호 장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암호화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걸 납득을 시키려면 마케팅이든 커뮤니케이션이든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 기술 맵 안에서 이런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상생을 해야지 서로 잃는 싸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러스트를 보자는 거죠. 우사마님? NSO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모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개별 주제로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가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고 연구도 잘하고 학업적인 부분으로 잘하고 시계열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일반 대중들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해야 하고 그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그 내러티브가 결국에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더 좋은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구글에 넘겨주게 되면,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중개자라고 한다는 것은 정부인데요. 많은 경우 그럴 경우의 주장은 뭐 의사정책 결정은 좋았다. 그러면 뭐 데이터를 못 줄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그냥 던져주기만 하는 그런 기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뭐 비분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신뢰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은 시민들과 커뮤니티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라고 가정하다기보다는 물론 센서스는 100% 우리의 그런 업무죠. 하지만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것을 훨씬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로컬 차원의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밸류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가 결국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통계청들이 오늘날 보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다운로드 횟수나 혹은 API 콜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팩트 차원이나 아웃컴, 결과물로 측정하진 않죠. 어떤 임팩트나 아웃컴은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논문의 인용 횟수를 측정하는 건 쉽지만 그 데이터의 그 논문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다 쉽게 이런 측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지난 한 50년 동안 통계라는 분야가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통계인들의 어떤 길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어떤 전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통계인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지면 그러면 해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할게,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런 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런 사일로가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에어컨 유튜브 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 고치는 거 유튜브 보면 나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하는 건 어떤가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이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기업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은 통계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업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시 한번 국장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소비자들,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오픈 데이터나 혹은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공유한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자, 정부가 이런 공공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혹은 내가 원래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약에 중개자가 있다면, 중개자가 있어서 데이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그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위해서요. AI가 이런 면에서 역할을 나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AI가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어서 바로 임시적이나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개인이나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에게 큰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일반 대중을 위해서 공표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The last one. 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의 마지막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논의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저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NSO를 차별화하려면 구글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조직이기 때문에 프랑스와님과 제가 모든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정부가 다 100%의 신뢰도를 확보한 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I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명확하게 그 데이터를 민간 조직에 공유를 할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저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유를 민간 분야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는 방식을 찾음으로써 NSO가 중립적으로서 정보기관으로서 좀 중립성을 가진 그런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합적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AI는 늘 존속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TDI의 역할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솔루션을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 품질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스토리텔링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빠르게 전환해야 할까? 어떤 역할을 얼마나 많이 미래에 수행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AI가 그런 전환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동의한 부분, 비동의한 부분 저도 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동의, 비동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번 세션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번 세션 내용을 정리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패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패닉 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작게 시작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폐회식 바로 시작할까요? Let's give them.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모두 다시 한번 스크린 화면에 주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한국의 인구 총조사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미팅에 관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송출하는 동안 저희가 폐회식을 위해서 무대를 정리할